네, 여야의 총선 대진표가 완성되어 가는 와중에 총선을 향한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오늘 시그널픽에서는 경기 의정부갑에 도전장을 낸 전희경 전 비서관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의정부갑 분위기부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원래 맞상대가 아직 안 정해졌었는데 지난 주말에 보니까 의정부에서 맞상대가 박지혜 변호사로 결정이 됐더라고요. 영입인재 1호라고 합니다. 민주당에. 민주당의 예. 영입인재라는 말에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영입인재 1호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기후 전문가를 이제 표방하고 계시는 네. 분인데 어쨌든 지역에서는 이분이 이제 의정부의 연고가 뭐냐 이런 질문이 나올 정도로 좀 의아해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연고는 없고 이재명 대표 픽으로 이제 영입된 분인데 그냥 오신 이런 상황인 거군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원픽과 인재라는 단어가 과연 이게 같이 붙어서 갈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과연 대한민국의 어떤 인재가 자신의 이름 앞에 이재명이라는 그 이재명 당대표의 이름이 붙는 거를 순순히 이걸 오케이 할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좀 의문을 가져봅니다. 예. 지난 주말에는 전희경 전 비서관의 그 사무실 개소식이 있었다고 하는데 분위기가 좀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뭐 기사 나온 거 보니까 1000여 명 넘는 인파가 참석을 했다는 거 보면 꽤 많은 인원인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저희 지역이 28년 동안 민주당 국회의원의 정말 쭉 연속해서 그것도 그 아성을 이어온 곳인데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를 패배주의를 우리가 불식하고 할 수 있다. 우리도 정말 희망을 만들고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투지와 결기를 보여주는 선거를 하자. 네. 그래서 정말 그동안 변화를 갈망했던 분들이 이 사람들 좀 찍어줘보자. 국민의힘, 전희경 좀 이렇게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도록 캠프 준비를 거기에 이제 주안점을 두고 만전을 기했는데 그래서 캠프도 좀 넓게 잡았어요. 네. 근데 거기를 꽉 채우고도 못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용기도 주시고 격려도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분위기를 좀 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맞상대가 일단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의정부 갑이라고 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6선을 지낸 곳이고요. 지난번에도 현역 의원으로서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민주당 오영환 의원의 지역구이고 민주당의 텃밭 중에 텃밭이라고 좀 불리는 곳인데 요즘 분위기가 좀 바뀌었는지 뭐 어떤 건지 그 흐름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워낙 좀 민주당의 강세 지역으로 꼽히다 보니까요. 지금 뭐 서울 민심은 뭐 뒤집어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뭐 인천 경기권역은 그래도 아직까지 이게 너무 팽팽하게 붙어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네. 그래서 절대 방심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고 또 실제로 왜 우리가 수도권이 어렵다 그렇게 쉽게 기류가 바뀔 거면 그랬겠습니까? 그래도 적어도 제가 뛰고 있는 의정부 갑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기서 뭐 초중고를 다 나오고 네. 이렇게 지역하고의 밀착성이 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동문들도 그렇고 뭐 지역에서 뭐 얘기 들었어요 뭐 이렇게 반겨주시는 분들도 좀 알아보시는군요.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TV에서 많이 봤어요 이런 네. 분들도 있고 그래도 면전에서 또 다들 이렇게 뭐 예의를 지켜서 뭐 잘 해주시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따뜻한 마음들이 있고 그렇죠. 또 싫어하셔도 어떻게 면전에서 뭐 당신 아니야 뭐 이렇게 하시겠어요. 예. 그래도 다 그냥 다정하게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워낙 의원도 지내셨고 대통령실 계셨던 것도 알고 그리고 의정부 사람이 왔으니까 좀 관심을 갖고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표현을 쓰신 게 있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전희경 전 비서관께서 의정부갑 주민들이 정치인들을 위해 봉사한 셈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보통은 정치인이 주민한테 봉사하는데 반대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의정부가 그러니까 문희상 국회의장 6선 그리고 또 우리
저 보수 정당 또 계열의 4선 네. 이렇게 의정부 시민이야말로 정말 큰 정치인을 많이 만들어 보신 그런 시민들이세요. 예. 그런데 그렇게 큰 정치인을 만들면 그 큰 정치인의 보폭 큰 정치 행보나 보폭이 굉장히 넓은 지역 현안 사업 해결로 인해서 시민들의 삶이 뭔가 제대로 달라졌다, 화끈하게 달라졌다 이런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경기 북도의 중심 도시라는 위상이 오히려 계속 쇠퇴해가고 퇴락해가고 다른 지자체하고의 경쟁에서 밀리고 네. 지역에 도대체 변화된 게 뭐냐라는 질문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속이 부글부글 끓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차곡차곡 선수 늘려주고 큰 정치 해보라고 밀어는 주셨는데 그 효과 이런 것들을 하나도 누리지 못한 셈이니까 결국에는 우리 시민들이 저 정치인들 위해서 봉사했네 이런 거죠. 네. 정치인들 봉사를 받아야 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허탈한 지경인 거죠. 우리가 큰 정치인 만들어 줬는데 그만큼의 의정부에 돌아온 것은 좀 체감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게 좀 필요한 시기겠다는 생각이 들고 의정부 간 얘기는 또 잠시 뒤에 좀 해보도록 하고요. 네. 공천이 좀 마무리된 상황에서 보니까 용심이 있을 거라고 했었던 사람들이 용심이 좀 없었던 것 같아 이런 말이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 전희경 전 비서관도 사실 가신 곳이 경기도의 험지다 보니까 공천을 좀 빨리 받으신 거고 이번에 그 대통령실 출신이 38명이 도전을 했더라고요. 근데 공천을 받은 분이 11명밖에 없어요. 이게 3명 중에 1명밖에 살아남지 못한 거거든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십니까? 당이 이제 시스템 공천을 얘기를 하면서 예. 이제 그 경쟁력, 그러니까 이기는 공천을 하겠다,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 그 두 가지를 아주 가장 결정적인 공천의 큰 골격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막 지역에서 잡음과 충돌이 있으면 특히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내부의 분산 이런 네. 것 때문에도 필패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정말 공정한 룰에 따라서 경선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이제 열심히 지역 현안과 또 지역민들의 천착하셨던 분들의 그 우위를 대통령실에서 일하다가 한두 달 앞서서 나간 분들이 이렇게 따라잡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았나 싶고 예. 또 긍정적인 측면을 보자면은 이 경선에서 안 되신 분들 중에는 우리 행정관 출신들이 많으세요. 네. 30대 행정관 출신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이 어려운 곳에 또 도전을 하시면서 이렇게 우리 대통령실의 일원으로서 양지가 아니라 어려운 지역에 도전한 그런 그 도전 정신 이런 것들을 또 높이 사야 될 측면이 있고 네. 그분들의 도전이 비록 이번에 공천을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저는 반드시 앞으로 그분들의 그 정치 여정에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민주당 쪽에서는 윤심 공천이 있을 거다. 그래서 용산의 아바타인 한동훈 위원장이 그래서 온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다 틀려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예. 공격을 위한 공격을 한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다. 벌어졌으면 우리는 손 놓고 있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민주당이 비명 횡사 공천이다. 네. 친명 횡재 공천이다 해서 공천 발표를 할 때마다 정말 민심과 이반되는 민심에서 동떨어진 공천을 하다 보니까 네. 지금 민주당의 난색이 어느 때보다 좀 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또 비교를 해볼 만한 수치가 하나 더 있는데 지난 정부 때요. 문재인 정부 때 총선 때는 역대 가장 많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출마를 했거든요. 그리고 당선율은 저희가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일단 출마한 사람은 46명입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용산 출신 11명이랑 비교하면 벌써 4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그때도 당연히 좀 신인들이 많았을 텐데 그때는 왜 이렇게 많은 인원이 출마가 가능했다고 보세요? 그때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그 탄핵 이후에 이제 치러진 대선을 통해서 이제 등장을 했고 2018년도에 지선
압승을 통해서 예. 지자체에 완벽하게 이 전부 다 진지다지기가 끝났고 게다가 코로나 총선이었지 않습니까? 아, 그랬죠. 그래서 선거 운동이라는 게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치러진 총선이었고 뭐 재난지원금도 풀리고 그러면서 국정 안정론이 득세를 하고 네. 뭐 국가의 어떤 코로나 사태라는 이런 심각한 위기가 닥쳤으니까 정부에 힘을 실어주자 이런 여론이 급격하게 이제 비등하게 끌어오르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 출신이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 출신 이런 분들이 이제 대거 이제 정말 묻지마 당선이 될 수 있는 그런 네. 상황이었죠. 예. 분위기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코로나 총선이 또 기억이 많이 나고요. 일단 용산 입김은 좀 적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뭐 얘기한 것처럼. 그럼요. 대통령께서도 뭐 후광 같은 거 기대하지 말고 뭐 정치에 도전할 뜻이 있는 사람들은 자유로이 나가되 자신들의 그 이런 경쟁력으로 승부하라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그런 뜻을 비추셨기 때문에 네. 그대로 됐다고 봅니다. 예. 반면에 그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친윤계라고 분류가 되는 이분들의 약진이 좀 두드러졌습니다. 뭐 민주당에서야 워낙 뭐 이재명 대표 체제 지도부가 거의 100% 수준으로 공천 받았더라고요. 뭐 95% 이렇게 나오던데 친윤도 좀 약진하다 보니까 사실 장제원 의원이 일찌감치 불출마 선언한 거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공천을 받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민주당에서는 약간의 비판 지점이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은 계속 뭐 검찰 독재, 뭐 친윤, 찐윤, 용심 이런 단어를 써왔지만 네. 친윤이라고 불리는 분들 상당수가 지금 경선을 통해 가지고 아주 늦게까지 치열한 지역 경합을 벌여서 공천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몇몇 분들 공천을 또 받은 분들 보면은 정말 지역에 아주 그냥 착근해 있는 분들이에요. 뭐 꼭 뭐 대통령을 만든 사람들의 아니다 할지라도 네. 그 지역에서 그 아성을 무너뜨리기가 힘든 분들 이런 분들이 자신의 자리를 지켜낸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그냥 공세를 위한 공세다 이렇게 보고 문제는 정치를 잘할 사람 정말 나라를 위해서 정치를 잘할 사람이 얼마나 살아남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좋은 분들이 좋은 평가를 받아서 다시 본선 무대에 진출을 하셨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기는 후보가 친윤이다 뭐 이런 얘기를 예전에 조정은 의원이 한 적이 있는데 뭐 지금 원팀으로 치르는데 뭐 친윤 비윤 뭐 이런 거는 사실 좀 없는 분위기 같기도 하고요. 국민의힘 내에서는. 그러니까 총선이라는 게 예. 지역구가 253개 지역구에서 각각의 4개가 되었죠. 254개가 됐죠. 예. 이제 비례가 한석 줄면서 254개 지역국에서 각각의 이 셀 단위로 그러니까 세포 단위로 치러지고 그 세포 단위에서 승리를 하면은 하나의 전체 그 사람의 몸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이제 건강해지는 네. 그런 거죠. 근데 그 세포 단위의 문제는 이 자기가 그 지역에서 이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언론이나 이런 전체 지형은 전체 그림을 보지만 사실 지역 단위로 들어가면 그 지역에서 생사 이 여하를 놓고 지금 싸우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은 뭐 전체적으로 뭐 저 용심이냐 친윤이냐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봤자 네. 그 지역에서 정말 일 잘하고 이 기대를 모으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경선이든 본선이든. 예. 지금 국민의 미래가 국민의힘 위성정당이에요. 국민의 미래에서 비례대표 신청을 마감을 했는데 신청한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530명 정도가 신청을 하셨고 사실 이 중에는 뭐 영입 인재들도 꽤 많고요. 특히 인류안전 혁신위원장 이런 분들이 눈에 띄는데 인류안전 위원장은 상당한 역할도 맡길 걸로 보여요. 당에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비례대표 신청하신 거. 비례대표 역시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정한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과거 뭐 옛날 우리 정치에서 있었던 아무도 모르는 분이 갑자기 막 공천이 막 되거나 네. 뭐 납득할 수 없는 분이 공천이 되거나 이런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인요한 혁신위원장, 전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정말 자격이 있으시고 또 우리 당에 기여한 바가 있으시고 이렇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비례대표
당대표 신청을 하셨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봤고, 비례대표들은 사실은 이게 다른 정당이 되는 거잖아요. 자매 네. 정당이어도. 예. 그래서 타당을 지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네. 선거법상 타당을 지원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이 자매 정당임이 명확함으로 그분들이 열심히 띄워주시는 게 국민의힘에 큰 도움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당선 안정권으로 들어가신다면 인요한 위원장의 역할은 기대해 볼 만하다. 국민의 미래를 알리면서 덩달아서 이제 국민의힘까지 알리는 뭐 그런 역할을 좀 하실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벌써부터 민주당에서는 출마 안 하겠다고 하지 않았냐? 그거를 또 호떡 뒤집듯이 뒤집었다. 뭐 이런 비판도 하는데, 그런 비판에 대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인요한의 등장이 너무 두렵다라는 네. 그런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호떡 뒤집듯이 뒤집는 걸로 치면은 정말 민주당이 우리 당을 향해서 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뭐 경선 붙였다 그랬다가 뭐 다른 분을 느닷없이 청년 뭐 다른 분 대장동 변호사가 득세를 하고 이런 일들이 예.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들의 현재 모습을 보셔야 되고, 인요한 위원장이 그때 그 당시에 뭐 나는 총선 신청하지 않겠다, 공천 신청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을 때 이 대한민국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갈 수 있는 길과 지금 본인이 봤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대한민국과 이 당에 도움이 되겠느냐 판단을 해보셨을 때 가장 적절한 판단을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거는 그분의 의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대표 얘기가 좀 지금 나와서 이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역구 주민 만난 자리에서 설마 이 찍은 아니겠지 이렇게 농담처럼 웃으면서 말했는데, 사실 이 찍 뭐 많은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그 국민의힘을 지난 대선에서 2번 찍은 사람을 좀 비하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공당의 대표가 뭐 언론들도 있고 다 자기가 말하는 게 좀 찍히는 걸 또 아는 상황에서 이찍 이런 말을 쓰니까 상당히 좀 논란이 많이 됐어요. 일단 사과하기는 했는데 어떻게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이재명 대표 입에서 나온 더 심한 말들 리스트를 봤을 때 참 예. 그 정도는 뭐 황급히 사과를 하셨는데 더한 말은 더 많이 하셨죠. 근데 어떻게 그런 단어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을까? 네. 저는 그게 신기해요.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그분이 자신들의 정당을 지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지지하지 아니하는 국민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네. 아주 그냥 증거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이재명 대표의 그런 가벼움과 당대표는 물론 정치를 하겠다는, 국민 앞에 서겠다는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 이런 것들이 문제고, 단순한 뭐 처신이나 댐댐이의 문제를 떠나서 그분은 지금 재판을 일주일 종일 가서 받아야 되는 상황에 그런 범죄 피의자로 되어 네. 계시기 때문에 예.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당대표 총선을 치르겠다고 지금 결심을 하고 오히려 친 이재명 그리고 이재명 원픽들을 이 공천을 쭉 하고 그나마 옳은 소리 내셨던 분들이 전부 민주당에서 지금 탈락을 하고 탈락하고 그렇죠. 예. 지금 정말 비명 행사를 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을 봤을 때 이 말실수라는 것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그 무수한 과오들 중에서 가장 약한 수준이다 이렇게 봅니다. 약한 수준이다. 근데 어쨌든 요즘에 보면 사과를 좀 자주 하더라고요. 뭐 정우택 의원을 향해서도 좀 잘못된 얘기 했다가 사과를 하고, 갑자기 좀 사과 자주 하는 것도 좀 못 보던 모습이라서 왜 이럴까 싶은데. 아마 이재명 대표는 이럴 겁니다. 내가 사과하니까 진짜 사과인지 알아? 이러지 아, 않을까요? 진짜인 줄 알더라. 진짜인 줄 네. 알더라.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존경한다니까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처럼 총선이 목전에 차지 않았으면 절대 사과하지 않았을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총선이 30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 대표가 지난달에 했던 발언 중에서는요, 당내 의원들조차 이제 당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발언들이 있었는데, 공천 잡음에 대해서는 일단 계속해서 우린 시스템 공천이고 누구보다 공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동료 의원 평가 0점 맞은 분이 있다. 여기서 좀 웃으면서
이걸 뭐 조홍천 의원은 섬뜩하다고 하셨고 뭐 김영주 부의장은 이걸 보고 또 탈당 결심도 하셨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 대표의 웃음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재명이다. 네. 이것이 이재명 대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도 공천이라는 것이 정치인들의 생사를 가르는 그런 이제 중대한 정치 이벤트인데 예. 거기서 안 좋은 결과를 받아든 한 솥밥을 먹었던 그 동료들을 향해서 어떠한 존중과 배려도 없이 이 0점 빵점을 운운하면서 그 특유의 그 조소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은 네. 그분이 그냥 저는 개인만 있고 민주당을 철저히 사당화한 나머지 이제 다른 분들의 감정이나 그분들의 행보 따위는 뭐 전혀 개의치 않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현재 한국 정치, 한국의 현대사 정치에 있어서 보여주는 거는 어디까지 가봤니? 뭘 더 볼 수 있니를 예. 보여주는 사건이고 이게 나중에 정말 불과 몇 년 뒤에 지금 오늘을 되돌아보면 네. 정말 이런 분도 한국 정치에 존재했었다라고 사람들이 정말 누누이 회자할 만한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민주당이 이렇게 공천 파동을 겪는 사이에 오히려 좀 반사이익을 보는 것 같은 분이 있는데 조국 전 장관입니다. 조국 혁신당이 요즘에 보면은 비례대표 그 정당 지지율에서 의미 있는 숫자가 좀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여론조사도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은 민주당의 비견에서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조사 결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국 전 장관이 내세우고 있는 지역구는 민주당 찍고 비례대표는 조국 혁신당 찍어달라 이거 좀 먹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게 지금 한국갤럽 조사임에도 한국갤럽에서 6% 정도 지지율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돌풍이라고 봐야 될까요? 약간 반짝 효과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어디에나 이제 극단적 지지층들이 있는 건데 이제 민주당의 현 상태에도 만족을 못하겠다. 더 세게 해라. 더 강하게 해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결집하는 예. 그런 현상이라고 보고 조국 신당에 들어가 계시겠다고 한 몇 면을 보면은 네. 이분 맨날 그 정치 기사보다도 사법 뉴스 이런 걸로 많이 봤던 분들 아니냐 이런 분들이 지금 조국 신당에 많이 가시겠다고 하죠. 예. 뭐 그렇죠. 황운하 이 뭐 전 의원이죠. 황운하 전 의원도 지금 황우가 아직 의원이십니다. 예. 그렇습니까? 아직도 의원이십니까? 예. 황운하 의원이 조국 혁신당에 입당했다 뭐 이런 기사도 보고 그랬는데 네. 조국 대표 본인이 지금 2심까지도 유죄 판결을 받은 분이시죠. 그렇죠. 법정 구속만 그렇죠? 피했지만 법정 구속은 사실 피했죠. 그리고 예. 법정 구속을 피할 수 있었던 게 그냥 이름난 정치인이기 때문에 저는 법정 구속을 피했다고 봐요. 네. 죄질이나 그 죄의 무게로 봤을 때 웬만한 사람이면 법정 구속을 시켰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이런 분이 지금 법정 구속을 피했다고 해서 자유가 아직까지 있다고 해서 이렇게 당을 만들고 여기에 황운하 의원 같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런다는 게 결국에 한국 정치가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고 이런 것들이 정리되어야 되는 이런 사태들이 정리되어야 되는 게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 지금 뭐 지지율이 나온다 어쩐다 하지만 이 총선에서 저희 우리 국민의힘도 그렇고 많은 후보들이 더 지역에 많은 국민들께 지역민들께 국민들한테 정말 소구해서 제발 이 나라가 또 이 우리 지역에 어떻게 가는 게 좋은지를 좀 절실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런 분들이 다시 재등판하는 건 막아야 되겠죠. 예. 사실 그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는 처음에 경찰 측에 몸을 담을 때도 징계 중이어서 출마가 되냐 안 되냐 이랬을 때 그랬었죠. 사실 황운하 의원의 어떤 판례 때문에 지금 모두들이 다 출마가 가능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또 이렇게 당을 옮겨서 뭐 근데 본인이 비례대표를 또 받겠다는 건지 뭐 밝히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당적으로 옮긴 상황인데 황운하 의원도 지금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 비서관이 전 의원으로 헷갈리신 것도 징역 3년 선고 받았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의원직 사퇴해야죠. 예.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이분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잖아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2심에서 그것도 징역형이 붙는 그런 유죄를 받았으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이게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맞죠. 그런데 아직도 사퇴 안 하고 있잖아요. 윤미향 의원 사퇴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걸 보면은 정말 21대 국회가 이런 사람들의 국회였고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나라 국가의 어떤 대표, 국민의 대표를 자임했다라는 게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22대 총선의 시대 정신은 다시 말하지만 이렇게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 사람들, 범법 자임이 정말 명확한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라고 해서 예. 공무원들을 호통치고 국가기관의 중요 정보들을 전부 다 들여다보고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된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민주당의 그 위성정당의 지금 영입 인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뭐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라든지 또 뭐 한미 연합훈련을 반대, 뭐 사드 반대 이런 분들이 뭐 대거 지금 출격을 대비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어서 네. 이분들이 지금 과연 이 정말 묻지마 깜깜이 이런 선거의 혼란을 틈타 가지고 다시 등장하는 거 아니냐. 민주당은 원래 위성정당 안 만든다고 그 했었던 했었죠. 정당이잖아요. 예. 네. 그런데 사과 몇 번 하더니 뚝딱뚝딱 만들어서 그 안에 사람들을 그런 정말 대한민국에 반하는 반대한민국 세력이다라고 하는 분들에게 그야말로 그냥 고속도로를 내주는 그러니까요. 이런 당선권 일들을 배치를 당선권 해주겠다 배치를 하고. 해주는 것이 과연 공당이 할 수 있는 일인가?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저는 그래요. 민주당 비례 정당이면은 어느 정도 의석수는 확보가 이제 당연시 되는데 그 당연시 되는 자리에 과연 역사적으로 평가를 이미 받은 사람들을 그렇게 내세우는 것이 맞는가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까지 전희영 전 대통령실 정무비서관과 얘기 나눴고요. 의정부 갑 얘기는 미처 못했는데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